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발전, 민주화 운동의 시작, 4.19 혁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4.19 혁명의 정치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그 이후의 정치적 변화 과정을 안다.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에 있는 일련의 과정들, 대표적으로 이승만의 장기 집권, 그리고 그 이후에는 4.19 혁명의 전개, 4.19 혁명의 의의, 4.19 혁명 이후에 출된 장면 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먼저 86페이지에 나오는 이승만의 장기 집권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라는 불리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일파를 척벌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졌게 됐는데요. 이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반민족 행위자를 306명이나 검거하는 이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에 대해서 처리 문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들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행정부였던 이승만 행정부와 의견 대립이 일어났는데, 이승만은 좌익 반란 분자들이 사회 혼란을 야기한 상황에서 이게 친일 경찰들, 대표적으로 잡아들였던 사람들이 친일 경찰들이었는데, 이 친일 경찰들이 나중에 이제 광복 이후에는 정부의 경찰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찰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행동은 부당한 처사라는 이런 발표를 남기게 돼요, 이승만이.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제 반민특위 활동이 좀 약간 제지가 걸리고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바로 이승만 정부가 친일 지지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가 광복하고 나서 외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속속들이 하나씩 돌아오게 됐는데, 뭐 대체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김구,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당시에 김구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의 주석이었고, 임시정부 수반의 자격, 임시정부의 우두머리 이런 자격으로 귀국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1919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이후에 1923년에 진행됐던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추방당하게 돼, 재추방. 국외로 추방당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하와이 땅에서 이제 외교 활동을 주로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귀국을 하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자기 세력이 없었던 거죠. 이런 자기 세력이 없는 이승만에게 먼저 접근했던 것이 바로 친일 지지 세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뭐 김성수,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친일 지지 세력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 뭐 보수파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또는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이 지지 세력이 없는 것을 알고서 자기들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제 이익이나 기득권 같은 것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농지개혁인데요. 이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서 지주의 농지를 헐값을 사서 농민에게 헐값을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토지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지주와 소작의 관계가 무너지고 농민이 직접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지주 땅을 소작농들이 이렇게 빌려서 이제 경작을 했던 건데, 이런 지주의 땅을 이제 3정보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지주의 땅, 3정보라는 것은 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말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3정보 이상이 넘어가는 땅들은 전부 다 나라에서 유상으로 유상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유상으로. 국가가 지주의 땅을 사들여서 이 땅을 소작농들에게 분배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통적인 지주 소작 관계가 무너지고 농민이 토지를 직접적으로 소유하게 돼서 근대적 농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지 개혁을 통해서 이제 소작농들이 아니라 이제 자영농이 된 거죠. 자기의 땅을 가지고 그것을 경영하는 농민이 된 겁니다. 다음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 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승만의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면서 집권을 했냐면은 바로 아래와 같은 발췌 개헌, 4.4.5의 개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진보당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이제 나중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이 약 12년이에요. 12년. 12년이면은 지금으로 쳤을 때도 지금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그렇죠. 5년이죠. 5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이것을 2번 하고 반 정도를 조금 덜 한 거예요.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고 여러분들 나이로 쳤을 때 여러분들이 4살 때부터 지금 나이 때까지 대통령이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겠네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장기 집권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기 집권 시도를 할 때 어떤 시도를 했느냐? 첫 번째는 발췌 개헌입니다. 발췌 개헌. 발췌 개헌은 1952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1950년에 치러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시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48년에 이제 국회의원 1대가 됐고 50년에는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이승만에 대한 반대 세력이 이제 많이 국회에 당선되게 됐습니다. 당시 이승만에 반대하던 세력은 이제 민주당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민주당은 앞서 말했던 한국민주당과 좀 달라요. 어쨌든 이러한 세력이 커져서 이제 이승만을 다음 대통령에 나오게 되면은 안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 세력들이니까. 근데 왜 대통령 뽑는데 국회의원이 반대한다고 반대가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당시 대통령 선출은 간선제, 간접선거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간선제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죠.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 그래서 직선제로 선출을 했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국민의 대리를 받은 국회의원이 간접적으로 선거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간선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간선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승만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개헌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발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출을 직선제로 개헌하고 그 이후에 이승만이 이를 성공해서 재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름이 왜 발췌 개헌으로 이름을 지었느냐? 그 이유는 정부안인 직선제안과 국회안 또는 야당안이라고 하는데 이 야당안인 내각 책임제안이 서로 절충돼서 이름이 발췌 개헌으로 지어지게 된 겁니다. 뽑아 썼다는 얘기예요. 뽑아 썼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췌란 말을 언제 쓰냐면은 자기가 논문을 썼는데 이러이러한 자료에서 발췌해서 썼습니다. 발췌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쓴 말이 발췌라는 말이에요. 궁금하면은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국어사전에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발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조금 더 욕심을 부렸는데 어떤 욕심을 부렸냐면은 당시 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은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총 2번까지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2번 가지고 대통령 하기에는 나 같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3번 대통령 하고 싶다. 근데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3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뭐를 바꿔야 되냐면 헌법을 바꿔야 됐어요. 헌법. 그래서 한 번에 헌법 바꾼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4.4.5의 개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4.4.5의 개헌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2회까지만 대통령을 직임할 수 있다는 현재 헌법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헌하자는 이런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의 본인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헌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것을 4.4.5의 개헌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4.4.5의 개헌을 통해서 이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꾀한 것이죠. 이제 4.4.5의 개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 아래쪽에 제가 정리 간단하게 해놨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4.4.5이란 말이 뭐냐면은 사실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을 올린다 이런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반올림 같은 거예요. 반올림. 근데 이제 이런 4.4.5 개헌이라는 이름을 붙게 된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시 이 개헌안 헌법을 바꾸는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국회 제적인원은 203명이었는데 이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실제로는 13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상이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선거를 해봤더니, 이 투표를 해봤더니, 찬성이 135표, 뭐 반대가 그 나머지, 뭐 무효가 한 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무효가. 그래서 이 무효 한 표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결이 됐는데, 이 무효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자면은, 당시에 이 무효표를 날린 사람이 본인이 원래는 무효표를 날리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왜 날리게 됐느냐? 이 사람이 까막눈이었대. 까막눈인데 옆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물어본 거죠. 이거 가하고 부, 가결, 부결 할 것 중에서 가로 가려면은 어떻게 투표해야 되느냐 이랬는데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의원이 알려주기로는 글자에 네모난 게 있으면은 거기다 투표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자 가자에도 미음 같은 모양이 들어가고 네모난 모양이 들어가고 한자 부자에도 아니 부자에다가 이제 이 구자 모양 네모난 모양이 붙는 그런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좌우를 보는데 왼쪽에도 네모 모양이 있고 오른쪽에도 네모 모양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투표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가운데 탁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거를 해봤으면 알겠지만은 그 칸에서 벗어난 거는 뭐겠어요? 무효표죠, 무효표.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무효표가 되었다. 이런 뭐 카더라,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136명이 안 돼서 원래는 부결이 됐는데 다음날 이승만 측이 수학 교수까지 대동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뭐였냐면은 3분의 2가 135.3333이니까 이거는 4서호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4서호입 하면은 0.4를 버려야 하는 거고 이것을 버리게 되면은 135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135명만 찬성해도 가능하다. 이건 부결하는 게 아니라 가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억지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결국에는 통과시키게 됐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445의 개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445의 개헌을 통해서 결국에 어쨌든 간에 이승만이 이를 통과시키게 돼, 통과. 개헌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승만은 그 다다음 해에 치러진 1956년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당선. 이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대당이 자기가 삼선하는데 좀 방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처음에 이제 이승만은 이제 대통령 선거로 나와서 자기가 이 정도 했으니까 또 나를 뽑아주겠지 해가지고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반대쪽에 있던 민주당 후보였던 신익희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여기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신익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승만에게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익희 선생이 유세하는 도중에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뇌출혈이 와서 죽었어요. 선거 도중에 갑자기 사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진보당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후보를 잃어버렸는데 제3당이었던 진보당이라는 곳에서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이제 후보로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치르게 돼요.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북한과 평화통일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평화통일론이라는 걸 내세워서 선거를 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반대 세력을 구축하게 됐는데 이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를 해봤더니 원래 이승만이 예상하기로 자기는 90%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는 한 50%, 60% 정도 받고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40%에 육박하는 많은 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한 번 더 치르게 되면은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좀 제거해야겠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진짜 죽여서라도 제거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 사람이 내세웠던 이 평화통일론을 이제 빌미로 내세워서 저놈은 평화통일을 하자는 거 보니까 북한을 뭐 멸망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짝짝꿍해서 한편이 되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약간 좀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빨갱이로. 그래서 이
조봉암 후보를 빨갱이로 몰아가서 간첩으로 몰아가서 사형시킨 버릴 사건이 생겼는데 이를 진부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부당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적이었던 조봉암을 이렇게 제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조봉암까지 제거하고 나니까 완전 자기 세상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반대파도 마음에 안 들면 찍어가지고 너 새끼 빨갱이지? 너 죽어라 하면서 이제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약간 장기 집권을 시도해서 성공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약간 독재처럼 된 게 아니냐. 이승만 독재라고도 불리는 이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지금부터까지 일으켰던 이승만은 또 2년 뒤에 1960년 3월 15일에 4대 정 부통령 선거에서 이제 출마를 하게 돼요. 했는데 당시 야당에는 민주당에서는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보로 나왔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도 전에 나왔던 이 민주당 후보였던 신익희와 같이 이 사람도 선거 도중에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더 이상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이승만 혼자 이렇게 후보에 입후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의 이승만은 당선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거니 했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정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같이 치렀는데 부통령에는 자기의 신복을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인데 이기붕. 이 사람을 사실 세울 필요는 없었지만 왜 세웠느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이 이승만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 나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를 치를 당시 나이가 만으로 85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86세에 달하는 굉장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여당에서 볼 때, 이승만 쪽에 있는 당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릴 것 같은 거지. 언제 죽어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승만이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승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부통령 후보에 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내세우게 된 거예요. 이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기붕보다는 반대파에 있던 민주당의 장면이라는 후보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장면이 부통령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선거를 약간 좀 조작을 하자.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이기붕을 당선시켜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자유당에서 내세운 이기붕이 당선에 불확실시자 당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3.15 부정선거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은 사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 부대 활용, 야당 참관인 축출 등의 사건이 있었는데 사할 사전투표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사할 약 40% 정도는 이미 투표함에다가 사전투표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표함에 이미 한 10분의 4 정도, 40% 정도를 이미 이승만 찍고 이기붕 찍고 한 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표율을 100% 채웠을 때도 140%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면은 당연히 표가 누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이승만, 이기붕 표가 훨씬 많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사할 사전 투표를 저지르지를 않나. 또는 3인조, 5인조로 이렇게 공개 투표. 3명씩, 5명씩 가서 투표할 때 공개 투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찍을 때 뒤에 2명 또는 4명 정도가 내 뒤에서 내가 누굴 찍는지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끔 함으로써 이승만과 이기붕 쪽을 찍게 만든 거고, 또는 완장 부대를 활용해서 완장 사고 있는 사람들이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야당 찍을 것 같으면 두드려 패서 깽판 치고 막 뒤집어 엎고 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야당 참관인 축출 이런 것들을 한 건데, 지금이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이제 굉장히 있을 수가 없지만, 당시에는 여당 참관인, 야당 참관인 이렇게 있으면은 야당 참관인을 약간 좀 경찰들을 이용해서 쫓아낸 거예요. 감시 못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이제 투표를 조작한다든지 서로 감시해서 감시하에 투표하게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을 저지르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시간 때 배웠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투표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당시에도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인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과가 될 뻔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일어난 게 4.19 혁명인데, 어쨌든 4.19 혁명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의 전개인데요. 4.19 혁명은 이 방금 설명했던 3.15 선거, 이게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시위를 시작한 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고등학생들.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마산에 있는 마산고등학교였는데, 이 시위 도중에 마산고 김규열 학생이라는 사람이 실종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실종되고 나서 이제 한참을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실종돼서 찾지를 못했는데,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다음인 4월쯤에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대해서 떠오르게 된 거예요. 떠오르게 됐는데,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에는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는 이런 끔찍한 채를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분노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됐는데요. 이러한 마산에서의 시위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렇게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 이르러서는 서울에서도 이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시위를 막기 위해서 계엄령이라는 걸 선포를 해요. 계엄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해서 이제 경찰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시위, 데모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인들을 동원한 거죠. 군대를 동원해서 총을 쏘게 하고, 인간인 상들을 막 총을 쏘게 해서 부상이나 사상을 입히는 거예요. 사망을.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런 계엄령 때문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경찰과 뭐 군대가 이제 시위대에 총을 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이러니까 4월 25일에 이르러서는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대학 교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위에 나서서 이승만 물러나라, 이승만 하야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 교수단이 시위를 하게 되니까 이승만이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약간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인 4월 26일에 이승만이 이를 수용하고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됐는데, 이를 4.19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4.19 혁명은 대표적으로 학생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장기 독재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권을 몰아냈다, 축출했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민주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면은 이승만 하야 발표에 승리의 만세를 부르는 시민들을 위한 사진인데요. 이날 4월 26일 날 이승만이 하야한다는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탱크에 올라서 자신들을 진압하려 했던 계엄군의 탱크에 올라타서 이런 식으로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19 혁명을 통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뿌리가 잘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지도 못했어요. 근데 왜 그렇지 못했느냐면은, 이승만이 물러난 다음에 세워졌던 이런 장면 정부에서 약간 판단착오, 시행착오들을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바로 4.19 혁명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나오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정부의 성립 부분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국회는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 책임제라는 것을 채택을 해가지고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약간 이제 외교나 군사에만 힘을 쏟게 하는 이런 식으로 체제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양원제라는 걸 실시해서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분해서 약간 하는 일을 다르게 하는 국회의원을 두 종류로 분류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을 실시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장면을 국무총리에 내세우고, 그러니까 실권제에는 장면이라는 사람을 내세우고 대통령 자리에는 윤보선이라는 사람을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장면을 국무총리에 내세우고 대통령을 윤보선에 내세운 것부터 이미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윤보선은 민주당 구파, 장면은 민주당 신파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진파였던 장면과 그다음에 이제 보수 옛날 사람들 파였던 이제 윤보선 계열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사사건건. 어쨌든 이렇게 장면과 윤보선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정부를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첫 번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워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좀 마련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선거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실시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는 뭐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하는 게 이렇게 시도를 했고 마련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뿌리를 내렸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4.19 혁명이 이후의 혼란인데 이제 이 장면 정부가 성립하고 나서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4.19 혁명 후에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88페이지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그림 있죠? 대학생, 농민, 노동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생들은 뭐 학원 민주화, 그다음에 뭐 학비 부담이 심하니까 국가가 학비를 지원해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고 농민들 같은 경우는 뭐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상제를 실시해서 농사지어 남는 거 없는 우리 좀 먹고 살기에 농산물 가격 균형을 이제 정부에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또 요구하기도 했고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임금을 좀 올려달라 이런 요구도 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 정부는 처음으로 정권을 잡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의 이런 각종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뭐 대처한다고 해도 이것을 막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든가 뭐 굉장히 뭐 급진적으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고 그냥 이거 해줄게 하면은 이제 원래 원했던 게 100이라 치면은 이제 대답을 내려주는 건 30 정도만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층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정책들만 이렇게 내세워서 흔히 말하면 똥볼을 차는 거예요, 똥볼. 정치권에서 지금도 하는 말이긴 한데 똥볼 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원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허튼 짓거리를 하는 이런 행태를 이제 똥볼 찬다는 말 많이 써요. 어쨌든 이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장면 정부가 있었고 또한 이 장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정치에 또 혼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뭐 국파였던 윤보선, 신파였던 장면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정부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어떤 걸 또 했었냐면은 뭐 과거사 청산, 뭐 사회개혁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뭐 반공임시특별법, 뭐 데모 규제법 이런 걸 만들어서 기껏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는 이런 이제 자유주의적인 이제 이런 요소들을 또 억제하려고 하다가 시민들한테 되레 이제 역풍을 맞아서 거센 반발을 맞기도 했고요. 학생과 시민사회는 이를 2대 악법으로 규정해서 굉장히 거센 반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수업 내용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게 돼가지고 좀 내용이 길어지게 됐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못 알려줘서 좀 미안하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지 이 교과서에 압축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좀 내용이 길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이제 스스로 정리하기 다음 문장에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해보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서 직접 한 번씩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5.16 군사장변과 민주화운동의 성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